1406년 8월 조선 궁궐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겨우 몇 년밖에 되지 않은 태종이 갑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천재지변이 계속되는 걸 보니 하늘이 자신에게 화가 난 것 같다며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거죠. 태종과 민씨 형제입니다.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아직 한창 나이인 임금이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은 그날 밤 몰래 세자에게 옥새까지 건네주면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궁궐 앞에서 대신들이 연일 반대 상소를 올렸지만 태종은 요지부동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태종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꾸짖더라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신하들은 재빨리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했죠.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넘겼다가 혹시라도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돌아가신 왕후께서 편히 쉬지 못하실 거라는 뜻이 아니겠냐고요. 오늘은 태종이 이 기묘한 선의 파동을 일으킨 진짜 이유와 그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의 파동이 끝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태종의 삼촌이자 영의정 부사로 있던 이화라는 인물이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죠. 1년 전 전하께서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을 때 조영무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내심 선의를 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무구가 태종에게 임금에게는 아들이 하나만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는 거죠. 영특한 아들이 없는 게 낫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니 이건 명백히 왕실 자손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라는 게 이화의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핍박하고 지나친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고발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일제히 두 형제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죠. 태종은 고민하는 척했지만 결국 두 형제를 먼 지방으로 유배 보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형제를 탄핵했던 사람들은 불안했죠. 나중에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고 두 형제가 돌아오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민씨 집안의 어른이던 민재가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태종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드디어 결정을 내리죠. 민무구와 민무질은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으며 다른 왕자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면서 사형을 명령한 겁니다. 얼핏 보면 두 형제가 지나친 권세를 부리고 위험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록의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두 형제는 오히려 태종을 두려워하여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민무구가 왕자는 한 명뿐인 게 낫다고 한 말도 왕자의 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말일 수도 있었죠. 실제로 태종 자신이 바로 그 왕자의 난의 주역이었으니까요. 역사학자들은 태종이 처음부터 이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화를 시켜 탄핵 상소를 올리게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씨 형제보다 훨씬 더 권세를 부리고 심한 발언을 여러 번 했던 하류는 태종이 끝까지 보호해줬거든요. 태종은 원래 능력 있는 신하가 어느 정도 오만하게 구는 건 그냥 넘어가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씨 형제에게만큼은 가혹했죠. 여기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태종의 민씨 숙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염치용이라는 사람이 민무회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얼마 전 태종이 판결한 노비 소송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엄청난 부자라 이정하에게 뇌물을 주고 태종에게 청탁해서 승소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민무회는 충녕대군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충녕대군은 곧장 태종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종은 당연히 분노했죠. 자신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혔다는 소리가 말이나 되냐면서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염치용은 유배를 갔고 민무회는 관직에서 잘렸죠.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고발이 들어옵니다. 민무회의 장인이자 당시 의정으로 있던 이직이 염치용을 변호했다는 겁니다. 단지 화가 나서 막말을 한 것뿐인데 반역죄를 적용한 건 잘못된 처분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때 계속해서 관련자들이 잡혀 들어가는 걸 지켜보던 양녕대군이 갑자기 자백을 시작합니다. 2년 전 원경왕후 민씨가 병으로 누워 있을 때 민무회와 민무질이 문병을 왔었다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이 양녕을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님들은 사실 반역을 꾀하지 않았는데도 죽임을 당했다. 비록 반역하지 않았어도 민씨 집안 사람들이 교만방자하고 억울한 죄를 그렸으니 죽어도 싸다. 하지만 세자께서는 우리 집안에서 자라 정을 잊으셨냐는 거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혹시라도 일이 밝혀질까 두려워진 양녕은 먼저 태종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태종은 즉시 민무회를 유배 보냈죠. 하지만 몇 년 전 민무구, 민무질 형제 숙청 때 이미 민씨 가문이 태종의 눈밖에 났다는 걸 알아챈 신하들은 태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형제의 처벌을 주장했고 태종은 넌지시 자결하라는 뜻을 내비쳤죠. 결국 민무회와 민무질은 태종의 뜻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원경왕후는 자신의 친동생들을 모두 잃게 된 겁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원경왕후 민씨는 자신의 집안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태종을 도왔습니다. 민씨 가문의 능력과 재력은 태종이 권력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왕위에 오른 태종은 그런 원경왕후를 냉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 모두 제거하며 집안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태종이 1년 전 일으킨 선의 파동도 사실은 민씨 가문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해석합니다.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면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외척인 민씨 형제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시험해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그걸 빌미로 제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태종은 왕자의 난을 겪으며 외척의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을 준 민씨 가문이었지만 그만큼 세자의 시대가 오면 민씨 가문이 다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미리 제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원경왕후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남편이 자신의 형제들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친정 가족을 구하려 해도 왕비로서 정치에 개입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조선의 기틀을 다진 명군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중에는 자신을 가장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원경왕후와 민씨 가문의 비극은 권력이란 게 얼마나 냉혹한 것인지, 그리고 정치적 필요 앞에서 개인의 정의나 의리란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외척의 발언은 끊임없는 문제였습니다. 태종은 그 문제를 일찍 깨닫고 강력하게 대처했지만 그 대가는 한 여인의 평생에 걸친 슬픔이었죠. 왕이 되기 위해 그리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 그것이 바로 조선 왕실의 비극적인 민낯기였습니다.